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저희 진평년 여러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냥 저희가 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이렇게 지금 주목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어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 국회 포럼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거의 같은 취지여서 여기 메시지 좀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가져가서 나눠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론적인 문제점.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신학적 문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이 시민운동에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국민을 깨우는 법의 부당성 알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계속 막아도 솟아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법을 계속 양산하는 그 뿌리에 오늘날을 지배하는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학문들. 그래서 그 사상들을 막아야 법이 이제 막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상을 우리 교회에서 용납해서 교회가 깨어나서 싸우지 못하도록 교회를 잠들게 하는 이 거짓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학, 특히 퀴어 신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잘못된 신학들, 요거를 3가지를 막아야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진평년 조직은 이 3가지, 그러니까 시민을 깨우기 위한 또 시민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있죠. 그리고 특히 목회자님들이 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진평년 조직이 3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일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막아야 하느냐에 대한 핵심 운동 포인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독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반대의 자유를 막는 법이다. 근데 이제 성도들을 깨우는 측면에서는 독재라는 것보다는 성경적 진리를 말할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성전환과 다른 이단과 다른 사상에 대해서 이 전도 금지가 이제 다른 전도가 아니라 이 4가지 차원에서의 성경적 진리의 선포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 중에 이 말씀은 빼고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문구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진리 전파를 동성애자 인권 침해로 몰죠.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관념 표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하나님 정하선 남녀의 구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도 역시 이게 성별정체성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로 봅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한 찬반을 행위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모는 이 독특한 해석론을 전개하면은 죄미워하면 죄인 미워한다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다른 정상적인 차별금지도 굉장히 악마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있는 종교차별과 사상차별은 원래
내면에 있는 한 외부 행동으로 되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건데 이걸 행위 반대와 행위자 차별을 섞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반성경적인 이단을 공격했는데 반성경적 이단 신봉자가 정신적 고통 느꼈다고 차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교주 누구가 이단이다 이렇게 안 하고 특정 이단 교단이 이단이다 얘기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차별로 몰리는, 그러니까 종교 비판이 안 됩니다. 우상 비판이. 마찬가지로 사상을 비판했는데 정신적 고통 이유로 사상 신봉자 비난했다고 우겨대면 반성경적인 사상, 특히 진화론 공격 못하고 공산주의 공격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반대금지 전체주의, 성전환 반대금지 전체주의, 그리고 우상 진리 있으니까 수용하라고 하는 종교다원 강제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사상의 진리다원 강제 전체주의, 이렇게. 그래서 요컨대 차별금지 전체는요 절대적으로 다양성 존중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요해서 유일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자유를, 다양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독재예요. 상대 독재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충분히 모르죠. 특히 아니 뭐 바깥에서는 독재하든 말든 신앙에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교회에는 이거는 주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할 자유를 노략질해 버린다. 우리로 하여금 동성애 성전환, 다른 상대적인 종교다원주의와 진리다원주의에 대해서 우상숭배처럼 신사참배처럼 지지와 찬양만 강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신종 황제숭배법이고 신종 신사참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아야죠. 이거 막지 못하면 이 진리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서 우리 자녀 세대들 다 지옥 가는데 팔짱 건너 이렇게 사회에 그냥 하나의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재성을 계속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론인데요. 선진국 국민들과 이제 교회들이 용납한 이유는 이 악법이 옳다고 하는 각종 이론들이 온 학문 영역을 싹 덮었어요. 대학을 먼저 점령하더니 대학의 실무 영역인 지금 이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테러토리를 가나안 땅처럼 싹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당화는 의학, 법학,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언어학, 각종 문화이론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이 미치지 않는 학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바깥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학문 영역에서 또 실무 영역에서 법학이면 법학, 그리고 실무인 판검사들의 영역에서 정당화 이론이 이렇게 주장될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이 가르쳐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주눅이 들어서 침묵해버리니까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신학까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교회가 무너진 데는 평신도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 이론에 맞서서 거기서 성경적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맞서 싸우는 학문 활동과 실천 활동을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이게 뚫렸습니다. 신학자님들이 먼저 뚫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뚫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평신도분들인 교수님들이 나서서 유전자 있다는 거짓에서 유전자 없다는 책을 쓰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이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률도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자유침해성을
그리고 의학자분들이 일어나시고 교육자분들이 일어나시고 언론인들이 일어나시고 어제는 또 경제인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문화학자들이 있고 문학가들이나 영상가들이 다 일어나게 해줘야 되죠.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대개는 학술운동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고 학술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실천활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실천활동을 감당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서려면 시민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문성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목사님들한테 이 차별금법 막아서려면 목사님들만 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장로 권사 집사인 변호사들 모아서요 나서지, 교수들 모아고 나서고 교사들도 의사들도 지금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냐고 일어나서 그럼 어디 가냐 되냐고 물으면 진평령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성도들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역의 전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척한 그곳에 와서 이론적으로 보태고 실무적으로 보태서 이걸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 진평년에서 복음법률과회나 동반교연 이렇게 해서 매주 이론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걸 개척하신 선구적인 전문 강사님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님들을 세우고 또 활동가들을 세워서 전국의 278개 교회 채널에 매주 금요일 계속해서 이론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이유가 점점 이 이론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전 영역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론 전쟁으로 졌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계속 들어야 이겨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진평년은 이론 강의를 주력하는데 이론 강의를 활성화하는데 학술대회를 더 활성화하고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이론으로 깨우고 복음적인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기초작업으로 우리 차별금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채널을 많은 교회에 공유해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적입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온 대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해외의 신학계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확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악마적인 사탄적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악마적인 사탄적 신학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유럽, 아메리카,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을 싹 접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단의 교권을 잡아가지고 복음적인 순전한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막 탄압하면서 왕따시키고 심지어 교단에서 축출하는 심각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평신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요즘 신학 책을 읽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완전 무오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연과학적 오류. 그러면서 뭘 빼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뺍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빼버려요. 안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성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그리고는 부활, 재림, 지옥, 천국 싹 뺍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주의가 1884년부터 지금까지 14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상상도 못하는데 목사님들은 아주 잘 아세요. 이게 자유주의가 서양교회를 다 황폐화시켰다는 것을. 근데 이 자유주의가 한국교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지금 기독교 윤리만 중요하고 지옥이 진짜 있음과 성경이 완전 무오임과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반드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들이 약해지는 면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를 용납하거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사실상 묵인하는 교회가 있는 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으로부터 교단의 주류가 오염당하지 않고 복음주의가 95% 되도록 지켜내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현재 신학적으로 대한민국뿐입니다. 복음주의의 섬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주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면 차별금지법 막는 성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 생명력을 깨우는 방법은 자유주의에서 빼버린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옥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경의 완전모를 선포하고 실제로는 부활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에서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에 대해 목사 임명하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주례해 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용인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래서 옆에서 동성애자 목사 나오고 동성결혼 인정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을 흐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완전 사단의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근법 반대할까요? 그러면 뭘 반대합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섞여 있으면 찬반 놓고 토론하다가 그럼 가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장애를 일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힘이 나오려면 기독이라는 이름하에 섞여 있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적인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독법률가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복음주의가 섞여 있어서 차근법 반대 맨날 올렸더니 찬반 토론만 하다가 결정장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반대하는 법률가들 따로 나오자. 이게 복음법률가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 언론인에도 지금 차근법 반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섞여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 막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언론인회가 분리돼서 나와서 차근법 반대 운동 하는 거예요. 경제 운동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차근법을 반대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님들과 전문가들과 이런 거룩한 분리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결정장애 일으켜서 시간만 가고요. 교회 오염되고 수없이 영혼 죽어가는데 보고 있는 꼴만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에 전념하고 이런 분들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해주시기 시작해서 실제는 어떤 강자가 돼야 되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복음주의적 설교가 교리신학이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차이성.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과 이 퀴어 신학을 신랄하게 복음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깨어내고 있는데 그 차이성 유튜브 채널도 널리 좀 공유해 주셔서 복음 말씀과 기도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자, 이제 이렇게 평소에 쭉 깨운 다음에 깨어난 분들이 반드시 승부처는 대회 집회입니다. 집회. 반대하는 집회 나올 때 상대방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압도적인 규모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이죠. 만약 10%인 100만이 깨어났어요. 퀴어 반대 국민대회 100만 모였다 그러면 저기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울역까지 꽉 찹니다. 100만만 나오면 이기는 거죠. 이번 퀴어 대회 때 상대방 10,000명 나왔는데 우리 10만 나왔더니 어디서 제일 쇼크를 받았냐. 퀴어 조직위 측에서 제일 쇼크 받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해야 되냐는 내부 논의가 있을 정도로. 그 후로 그냥 뭐. 그리고 지방선거 때 3.15 대회 때는 국회에서 3만 명 모였는데 텐트가 확 날아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평년 열심히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이 분기점은 교회가 합심해서 대전에서 수만 명, 광주에서 수만 명, 대회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모아주니까 그 힘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은성 목사님 계속 하시는 것처럼 대회 열리면 참여해야 한다고 참여투쟁이 승리의 길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이런저런 메시지 들으면서 깨어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재성을 알린다. 둘, 이론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깨어낸다. 셋,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음주의 신학의 생명력을 담대히 교회 목회자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님들이 담대히 성경의 무오교리와 순전한 진리를 굳게 잡는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깨어내는 모습은 연합기도회와 연합 예배를
차근법 반대 많이 열어주셔서 차근법을 반대하는 목회자님들, 강사님들 많이 부르셔서 계속 깨워주시고 깨어난 다음에는 대회가 열릴 때 참여한다. 이 세 가지만 되면서 한국교회가 한 10%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면 우리는 이거 반드시 뽑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아낸 다음에 이거 못 막아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형편없어진 기독교 선진국을 오히려 우리는 이제 돕는 그리고 해외 국가도 많이 돕는 이런 사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꼭 진평년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함께 전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음선필 교수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음선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 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또 그 특징이 있다면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 가정을 해체하겠다, 가족을 재구성하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보면 별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아서 잘 보질 않으면 그냥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트릭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문자 그대로 건강가정을 구현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걸 바꾸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걸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거쳐 계속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아주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법 제정 때도 반대했고 당사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 바꾸려고 한다는 이 내용이 무엇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제도입니다. 인류가 존속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행 헌법에서는 양성평등 이념을 기초로 한 가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해서 혼인, 또 가족 생활, 즉 가족 관계와 가정이 개인의 존엄과 또 양성평등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이걸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가진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빼놓고 어떠한 제도가 그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이란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 계속 지금 개정안에 보면 건강가정 개념을 빼려고 하고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마치 건강가정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연상하게 만들어서 소위 많은 그 차별을 가져오게 하는 이 용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은 건강하지 않는 가정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재혼가정은 이건 좀 뭔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가정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에서 선명하게 알듯이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꾸미는 말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나타낸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 미국 가족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가족의 또는 가정의 건강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 그래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건전한 가정 이것을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마치 이것을 하나의 가정의 어떤 유형으로 이것을 인식을 하면서 비판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가정이란 즉 가정의 건강성은 헌법의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이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바로 이 개개인의 그 필요가 잘 채워주는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 바로 36절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게 되면은 각자의 존엄,
그리고 양성이 평등한 가운데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인데 이걸 우리가 바로 이 인간다운 그런 존엄이 존중이 되는 가정생활 이게 바로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어감이 안 좋다고 바꿔버리고 폐기한다. 이건 대단히 넌센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의 이 건강가정은 정상가족이고 나머지는 비정상가족이냐 이런 비판을 갖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악의적인 하나의 왜곡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가정의 개념을 건강가정의 용어로 구현하였는데 이건 유지할 개념이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에서 가정의 기능이란 것을 삭제해버리기로 합니다. 현재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에 보게 되면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해야 한다. 중요한 개념이죠. 개개인의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또 가정은 어른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가정 공동체 거기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가장 기본 단위로서의 그런 공동체 영위되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이걸 강조합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가족 형태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건 동성 커플 이것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자라고 좀 이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함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룬다는 것. 여기서는 양성평등이란 양성 개념 빼버렸습니다. 그냥 평등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개개인 간의 평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성 커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름이 건강가정기본법이니까 기본법에는 반드시 개념에 대한 정의와 기본 이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설사 이것을 가족정책기본법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이념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 대신에 어떤 개념들을 넣냐면은 오히려 대신 삭제하고 또 많은 게 삭제해버렸는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자라는 국민의 의무정을 삭제해버립니다. 즉 혼인, 출산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아의 건강 보장이라는 표현 자체 삭제해버립니다. 또 가족 해체를 예방하자는 규정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과적으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는 현실, 낙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된 현실을 그냥 그대로 오히려 촉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국가가 이것을 촉진해 나가는 건 대단히 해체적인, 파괴적인 해체에 불과하다라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꾼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개념을 없애버렸다. 대단히 넌센스예요. 지금 우리 현행 법에 따르게 되면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서 가족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을 계속 처음부터 자기가 19대부터 냈을 때 그거 외에도 사실혼도 포함시켜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면 그건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 민법에 따르면은 혼인, 혈연, 입양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는 가정의 또는 가족의 구성 방식인데 그거 말고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라. 그럼 이건 민법은 우리 현재 법률혼인데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민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부정해버리는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도 가족이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가볍게 정하겠다는 취지. 또는 이것을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즉 법률에서 정의할 가장 중요한 가족의 개념, 이거에 따라 민법, 그 외의 형법, 나머지 많은 그 관계 사회법 관련법에서도 가족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내리질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모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법률로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아니면 그냥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대단히 위험한 이걸 소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회가 정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의회 유보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걸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물론 여가부나 또 이렇게 주장한 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 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예컨대 우리 한부모 가족도 있지 않느냐, 뭐 다양한 다문화 가족도 있지 않느냐,
뭐 등등 있다. 근데 현재 우리 기존의 법으로 많이 보호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그 노인 그 지원 노인 복지법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또 장애인 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또 조례도 많아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있고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등등 또 독거노인 지원 조례 등이 있어서 우리 다양한 법률로서 다양한 형태 가족을 현재 포괄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혼 동거. 이건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 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혼 동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양성이 그냥 동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실혼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혼 이건 뭐 우리 많은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현행법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거냐면 동성 간의 동거입니다. 이건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는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데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 이것까지 포함하자라는 의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동성 커플을 제도화하겠다라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대해 왔듯이 남자 며느리 또 여자 사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이걸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계속 우리가 강조해 왔듯이 이 건강가정기본법 할 때 건강가정은 하나의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면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해체하고 대신 가족, 다양한 가족을 강조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만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정의 규정을 없애버리고 아까 말한 민법의 가장 기본 질서, 헌법에서 요구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에 의한 그런 결혼을 부정해 나가는 걸 허용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볼 때 동성애를 현재 이 법으로 인정한 나라는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그 절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혼 동거를 하나 제도화합니다. 곧장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지는 않고 부담이 크니까 이걸 일종의 일종의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이라는 형태로 만들었죠. 근데 얼마 후에 다시 그대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입법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가족 형태를 차별하지 말라는 방식,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 간 결합을 시민자 결합, 또 시민 결합, 시민 동반자 결합을 인정해서 동성으로 가는 방식인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라는 형태로 해서 동성을 인정하는 거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시민 결합, 시민 동반자라고 해서 동반자 결합 이런 형태로 해서 동성 결혼을 나아간다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 왜 흔드는가?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양성 전제로 한 그 결혼제도, 그다음 민법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법학자들은 이건 입법 구태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이 헌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 사법이 민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숨은 저희를 보셨겠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특히 가장 건강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것,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이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전한 또 자연법적인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것이 무도하다. 이게 무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지적해주고 바꿔주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용준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선교받은 지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권정책기본법은 우리 이제 교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키는 자신이 없지만 얼굴은 좀 자신 있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있는데요. 책에 이제 8페이지 5페이지구나. 5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 할 거예요? USB가 저를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던데 제가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인권정책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끌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책에 문제점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쪽에 앉아야 되겠구나. 찾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 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아니 그게 USB 아니 강의 자료 어디 있죠? 제일 위에 강의 자료 네.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사실 뭐 10분 하라고 했으니까 PPT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은 문제점은 잘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권정책 기본법이라는 걸 준비했는가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뭐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게 문제점은 잘 나오니까 일단 그럼 넘겨보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권정책 기본법은 지금 현행 법령에 다 있습니다.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면 굳이 그 법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정책이란 것은 사실 우리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국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인권 정책을 이제 냅 이렇게 하는데요. NAP라고 내셔널 좀 이따 나옵니다. 저 발음을 잘 못하니까 보고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냅 내셔널 액션 플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프로텍션 이게 보호하고 증진하고 뭘 하냐면 휴먼 라이트 인권 증진 보호 국가 종합 계획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는 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국가 인권 보면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라는 규정이 이제 내부적으로 대통령 훈령이 있었고 또 국가인권위에서 또 그걸 자문할 수 있는 법률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권정책기본법으로 만드는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실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30일 날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김원평 교수님 가끔씩 냅 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내셔널 액션 플랜스 그러니까 기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정책 기본권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어제는 뭐 인구정책 기본법이라는 것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저는 인구정책 기본법 나오니까 그게 우리 인권정책 기본법이냐고 깜짝 놀랐는데, 정책 기본법이라는 거, 아까 또 우리 음서필 교수님이 발표했던 가족정책 기본권. 해서 그런 국가 기본 계획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모션, 프로텍션 오브 휴먼 라이츠. 인권을 위한 기본 개혁이다. 근데 이제 드디어 12월 30일 날 정부가 7개 장 23개 조문 되는 것을 정부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비 의원이 1개 조문을 더 넣었더라고요. 24개 조문을 했는데 그 1개 조문이 이제 인권 상황 백서를 매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추가됐고요. 실제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제 법무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요. 범정무적인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적은 이걸로 하더라고. 국가인권위랑 법무부가 별로 안 친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공동으로 추진한다 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인권 종합계획이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뭐 종합계획이니까 그게 대외적으로 무슨 구속력을 미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법률로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감독하고 이행을 감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규범력이나 집행력을 부과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구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유엔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제도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를 이 법에다 넣은 게 특이합니다. 다른 거 갖고 다르게,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것처럼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내부적인 것인데 기업에다가 인권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제 특이한 점이죠. 대외적으로 거부 조문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교육, 우리가 많이 이제 걱정했던 인권 교육이 사실 국가인권회법이 이미 있는데도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인권 교육을 아주 강화하게 시키는 고가나 지방자치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교육을 만들고요.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권 교육을 신설해가지고 인권을 조사하고 침해한 사람한테 시정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요. 제가 이제 이거 본 건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2년에 이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또 국가인권위가 자금이 투여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인권기본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2년에 2월 달에 이미 이런 논문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그때 2012년에 만들어 보고요. 또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라고 초안을 만들라고 내려볼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 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논문이 왜 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되냐 하는 이유가 할게. 지금은 인권 기본법이 인권 정책 기본법이라고 정책이란 말을 넣었죠. 인권 기본법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권 기본법은 헌법이 인권 기본법이지. 뭐 인권 기본법이 또 필요하냐 하니까 이렇게 검토를 좀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초창기 때 이제 인권 기본법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느낄만 해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대안,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개정.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인권위법이 다른 나라 법과 다르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법이 조문 68개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안 돼 있다 하니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국가인권위법이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인권위법은 조직법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서 보세요. 68개 중에 조직은 18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개는 다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것이다.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국가인권위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정부란 게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국가인권에 힘을 얻다가 2007년부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나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를 아주 악화시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한 5년 동안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제 정권 말이 되니까 2012년 이제 선거가 있기 전이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현 정부 아래에서 인권의 혜택에 관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 과연 정권 교체로 일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돼도 변함없는 법률을 만들어버리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인 것 같더라. 그다음 그리고 인권기본법을 왜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게 자유인데 이 사람들 자유가 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자유란 뭐냐 이 사람들은 인권의 정렬이 가장 명렬하게 싸우는 싸움터이자 인간의 이 가장 싸움이 자유라는 거,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암투를 벌이는 영역이 바로 자유 영역이다.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인권 문제는 늘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 인권 문제를 학생 인권 조례를 박은희 대표가 했죠. 학생 인권 조례를 딱 예를 들면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때 보니까 완전 이 나라가 학부모들이 찬반이 둘러싸여가지고 또 교육감 선거를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가 정치적인 이런 뭐 좌우가 대립하고 진보 보수가 싸우더라. 교육감 선거. 특히 이 학생 인권 조례 가지고 완전 이제 2012년부터 학생 인권 가지고 완전 학부모들을 현혹시켜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를 둘러싼 저간의 문제를 보면 사실 인권 문제란 건 정치 문제다. 다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법보다 인권위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된 그런 것으로 인권기본법을 제정하자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자고 2012년에 딱 했는데 그게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제품 이행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절차. 인권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권 영향평가 제도와 그럼 여기 국가의 인권 행동 증진 교육 그 아까 내비라고 했죠. 그거 그다음에 인권 교육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인권의 지방을 위한 지방인권기구 설치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참여 역할 그다음에 여기 기업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아직 안 들어간 게 이거예요. 해외 개발 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저건 이제 우리 조배숙 대표님이 아마 국회 들어가면 누가 저렇게 할 것 같아 또. 왜냐 슬금에 숨겨놨는데 저게 뭐냐면 유엔에서 동성애라 할지 소수자 할지 보호하는 것들을 안 만들면 원조를 안 줘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넣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으로서 인권 옹호자만 상대 놓고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 개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2012년에 해놓은 걸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벌써 1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사실 이것은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국가인권법이나 국가인권법 아까 법무부에 있던 것들은 이제 인권정책기본법에 법률을 상위 영향시킨다는 것이고요. 법무부에 있던 것을 국무적인 산하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요. 그 다음. 안 가면 넘기면 되죠. 그 다음에 것도 뭐 다 지금 있는 법하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제가 국가인권법에도 이미 다 인권에 관한 법령 하는 게 다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다는 것이고 국가인권정치법 문제점이죠. 사실 문제점은 여기 잘 보면 나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첫째, 제가 이게 법안을 보니까 법을 제가 찾아봐서 23개 조문, 그 김영배 의원은 24개 조문인데 쳐보면 법무부는 12번 들어가, 12번. 제가 찾아보니까. 컨트롤 F로 검색하니까 12번 나오는데 5조부터 10조까지밖에 안 나와, 법무부는. 그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만드는 시장에만 나와요, 법무부는.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5조, 이렇게 5조부터 10조까지 국가인권위 나오죠. 그 다음에 20조까지 전부 국가인권위네. 15번이 나와.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6장의 핵심적 규정은 전부 국가인권위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 랩을 만들기만 하고 나머지부터 이 랩을 어떻게 시행할까 점검할 것은 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한지 아닌지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 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자기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셀프 이건 이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서울대학교의 우리 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인권법이 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인권의 정의가 사실 우리는 인권이라는 건 전부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국가인권협법도 그렇고 여기 국가인권정책기본법에 또 인권의 개념을 헌법 플러스 법률에서 보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법률이 국가인권협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인권협법에 당연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또 동성애 젠더운동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 네, 그리고 여기죠. 5조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내배는 이런 것을 넣으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3호에 보면 2항의 기본계획은 다음은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중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것을 반드시 내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한가를 이제 국가인권위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조례로 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업의 인권 책임은 말씀하신 건 이미 이제 국가인권이 하고 있는 걸 또 하는 거고 그 다음 조례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조례.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인권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야 그게 국가사무지 인권이 어떻게 지방마다 다를 수가 있느냐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전라도에 사는 사람하고 대전에 사는 사람이 인권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하셔야죠. 저기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권은 법률로 전국적 통일적인 것이지. 아니 대전에는 나는 시골에 산다고 인권이 약하고 서울에 있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도 하니까 그것을 법률에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권정책기본권의 중요한 역할이고 더 중요한 건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준다는 거죠. 사실 시정이라는 건 권리 의무 제한하는 거잖아요. 조사받기 싫은데 불려갖고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된 게 그거 아닙니까? 교사 불려갖고 조사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제 법률의 근거를 둬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학생인권조례랄지 인권기본조례 폐지 운동이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만든 법이다. 그 다음 인권 교육 실시하는 거 다 알죠. 보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이때부터 다 교육하는데 그 교육 내용이 결국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진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국가인권회가 했던 폐해적인 교육을 다 이제 인권 교육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학교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이제 마지막이 종합인데요. 이게 여기 있다. 이걸 보시면 된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서울여성재단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여성재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여성 정책이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심각한 내용들이 시에서 돈을 주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하는 한마디로 시민 활동가들이 모인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성폭력, 젊은 여성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의 경도가 돼서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사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도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젠더, 성평등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들이 와서 시에서 재정을 받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반대로 가겠다 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활동도 중요한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 안에 역량들이 참 역량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서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도, 그러니까 거리에서 외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사업성 있는 것들을 슬며시 스며들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스며들게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오는 그러한 그런 사업 구상도 같이 해서 위와 아래와 중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갔으면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교육법에 대해서 황수연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해를 잘못해서 이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재가 아니죠. 여기 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그냥 요약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은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이에요. 목적은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 성인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게 모호하다는 게 문제예요.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상에 성인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정의에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여성과 남성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별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표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인지가 성별이라고 해서 젠더의 의미로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성인지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젠더를 기준으로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의 이 성인지 교육, 젠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이 젠더라는 개념이 문제가 없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적, 윤리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게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이게 차별이다, 아니면 고정관념이다, 아니면은 폭력이다라고 간주를 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영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이 1919년에 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커리큘럼상에 뭘 넣어 놓느냐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 교육 내용이 너희들과 관계가 있는 거야. 너희들과 관계 있는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걸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탐색해서 자기의 성인지가 이렇게 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주변에 있는 건강한 동성원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액티비티로,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 통계 자료를 봤더니 이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있었던 2007년에는 성전환 치료를 받았던 학생의,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77명 정도였어요. 그 한 해에. 근데 2019년 이 교육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2,590명, 33배가 증가한 그런 학생들이 이 성전환 치료 상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다. 급격하게 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성인지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이 아니라 젠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젠더의 개념을 가르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너는 어떤 젠더를 가지고 있니? 탐색해봐. 그리고 인정해줘. 주변에서 찾아봐. 라는 이런 격려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 교육 지원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되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기타 질의응답이라든가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교수님? 더 없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성평등이라고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각 시, 군구, 조례까지도 교육까지도 전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아주 귀에 이제 익었어요. 그러면 성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남녀평등이요. 이렇게 지금 이해를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단지나 홍보지 만들 때 이 성평등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그 자료 제출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의하실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대전에 지금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장이 이제 내가 시장이 되면 성평등 정책 이런 것은 전부 폐지하겠다 해가지고 시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막 상당히 반발하는 거예요. 성인지 정책 담당관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각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도 지자체에서 이거 막는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오늘 이제 2시에 기자회견 했고, 앞으로 이제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맞불 집회를 해줘야 돼요. 저쪽은 그거 폐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폐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간단히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평등에 대해서 이 국민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요, 성평등은 남녀평등으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계속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평등, 양성평등이라든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계속 그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또
곳곳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냥 유튜브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널리 알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의를 조금 한 20분 정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상대로 강의도 했고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주셔서 여전도회에도 강의가 됐었는데 아주 짧게나마 이건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유대 관계가 생기고 또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목사님들께 미흡하지만 강의를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 왜냐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것은 박은희 대표나 저나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 뭐 변호사님 말할 것도 없고 바쁘시니까 그러시면 저희는 이제 비교적 학부모층과 이제 연대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좀 많이 열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홍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네. 10명, 20명을 양성을 해서 네. 그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알리도록 네, 양성하는 맞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 연합도 오늘 목요 정기 모임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가서 또 다시 그분들이 알리는 역할, 교회에서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궁금한데요. 아까 대전에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이제 교육감이, 그러니까 보수 쪽 교육감이신가요? 예. 이번에 처음 당선되신 분입니까? 재선입니까? 아, 3선이에요? 아, 그럼 이제, 이번에는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대전시청에서, 시청에서 시에 성 담당 젠더 정책관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없애겠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시장이 이제 새로 당선이 돼서 이제 시장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혼자 안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전의 일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이제 세미나 같은 걸 먼저 열어서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도가 된다고요. 대전시장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거를 조금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지지층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을 얻는데 그냥 그쪽에서는 어떤 플랜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권 없애는 게 이게 이제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직제 개편을 아니면 대전시 의회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지. 네. 대전시 의회에서 안을 조직 개편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의회. 의회를 했어. 시의회한테. 예. 시의장은 그걸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 시의장이 아니라 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분포는 어때요? 시의회 의원들 아니 분포가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과
예. 18명, 18대 8이 18이 국민들고 예. 4가 이제 더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네요. 예. 그러면 잘하면 뭐 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동안의 바탕은 네.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대전에도 이상민 의원이 이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73일째 이상민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등등등 하고 기자회견 12번. 대전에서 올해 이제 4월 6일 날 시청 앞에서 6월 26일 날 대대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평등 이걸 했어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시민들에서 그동안에 막 깔려 있죠. 다만 지금 우리 조배석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당선자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론조성을 해가지고 봐라. 시민이 원하지 않냐. 그래서 이건 내가 다시 허갔다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약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거 캠프에 처음에 가가지고 막 당선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시장 당선되면 시장이 들어가서 그 성평등 관련 다 없애겠다, 조직. 공약이요. 그 공약상을 지금 이행하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시의회한테 그 시의회에서 이제 결의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원래는 오늘 날짜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지지 성명 빨리 폐지해라. 그걸 그 지지 성명으로 내고 네네네 예, 그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 잘해 주셨네요. 네. 네. 네, 아니 저희- 그리고 제가 조금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이제 이 독일 그 글로벌 성혁명 거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독일에는 성주류화 운동이 있는데 성주류화가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주류화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걸 해요. 그래서 소녀의 날이 있고 소년의 날이 있어요. 소녀의 날이 뭐냐?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그 간호사, 뭐 유치원 보모 이런 것만 했잖아요. 이게 되게 여성적인 직업. 근데 이제 너희들 여성적인 직업에만 가둘 필요가 없어. 너희들도 용접공도 될 수 있고 목수도 될 수 있고 남성들이 하는 그 직업도 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또 소년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지만 너도 간호사 할 수 있어. 유치원 보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쭉 들어가면 성소수자를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사실은 LGBT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독일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런 그 성주류가 사실은 성소수자 인정하는 건데 이게 국가 예산에서 뒷받침되고 정부에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았어요. 근데 국민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냈는데 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아니 독일이면 얼마나 선진 사회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회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심지어는 독일에서 그 목회자 어떤 분이 가셔서 이제 독일 가정에 초청받아서 신앙심이 깊으니까 이제 아드님 좀 신학대학 보내서 목회자를 좀 하시라 했더니 안 한다고. 왜냐? 완전히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 통용이 되고 이런 데인데 우리 아들이 순수 복음적인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은 아들을 그런 신학대학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응답 혹시 한 분만 더 받고 한두 분 정도 있으시면 더 받고 더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2022 진평현 총회 및 악법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요 끝나고 식사를 좀 하시고